최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님이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90살 노모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3년 동안 함께 살며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일상이 갑자기 멈춘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박지훈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완도행 KTX 시간표를 검색했다. 효율적으로 장례 절차를 처리하고 할머니가 남긴 미질리 시골집 문제도 정리해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었다. 인근 지역 재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었다.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최영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아,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어머니 그 집 말씀이시죠? 박지훈이 끼어들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지역이 곧 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집값이 많이 오를 거고요. 지금이 매각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최영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가 꿈꿔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귀여귀촌 창업 설명회도 다니며 준비해온 계획이었다. 할머니의 집에서 어촌 체험 민박과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3년간의 간병 생활을 견뎌낸 원동력이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최영숙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집이 돈보다 소중한 거야.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돌보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매달 보낸 생활비와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이 지금까지 가치를 유지한 것도 제가 지역 정보를 파악해서 적절히 관리했기 때문이고요. 장례식장의 조문객들 사이로 모자의 날선 대화가 흘러나왔다. 효도를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이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최영숙은 혼자 완도로 향했다. 박지훈은 서울에서 바쁘다며 먼저 돌아갔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에 집 매물 문의를 넣어두었다는 말을 남겼다. 미질리에 도착한 최영숙은 오랜만에 바다 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할머니 집은 예상보다 낡아 있었지만 마당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가방에서 꺼낸 노트에 적어둔 사업 계획서를 펼쳤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 계획안이라는 제목 아래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1층은 해산물 식당, 2층은 민박으로 개조하고 마당에는 전복 양식 체험장을 만드는 구상이었다. 정부의 귀여 창업지원금 3천만 원과 자신의 퇴직금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어머니, 지금 그 집에 계세요?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벌써 몇 군데서 관심 보이고 있답니다. 예상보다 시세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훈아, 엄마는 팔 생각이 없다고 했잖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0대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실패하면 노후 자금까지 날리는 거예요. 최영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엄마가 무모해 보이겠지.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 3년 동안 모시면서 많이 생각했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사업이 안 돼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지역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지훈아, 최영숙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할머니한테 보낸 돈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럼 엄마가 3년 동안 할머니 곁에서 한 일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냐? 전화 저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노고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 내 입에서 그 말만 나온다. 최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현실과 내 현실이 다른가 보다. 그날 밤 최영숙은 할머니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낡은 이불 속에서도 할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여분이라는 이름의 칼 한 달이 지나도 모자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영숙은 미질리에서 창업 준비에 매진했고 박지우는 서울에서 부동산 매각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오히려 꼴을 더 깊게 만들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박지훈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간 날이었다.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결정하려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특별한 기여를 하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박지우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네요. 뭐라고? 최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지금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요. 다음 날 최영숙은 완도 시내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저는 시어머님을 3년간 직접 모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은 돈만 보냈을 뿐인데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민법 조문을 펼쳐 보였다.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상속분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머님의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주 후 박지우는 법원에서 날아온 상속 재산분할 심판 신청서를 받고 경악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었다. 신청서에는 3년간의 지속적인 간병과 생활 돌봄으로 인한 특별 기여분 인정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곧바로 서울의 대형 로펌을 찾았다. 제가 매달 생활비 200만 원과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로서 지역 개발 정보를 제공해 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했고요. 이것도 분명한 기여분 아닌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전적 지원과 전문적 조언을 통한 재산 보전 노력도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워보시죠. 첫 번째 법정 출석 날 모자는 서로 다른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판사 앞에서 그들은 각자의 효도가 더 가치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숙은 물리적 봉양의 숭고함을, 박지호는 실질적 지원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법정을 나서며
최영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효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변론 날이 왔다. 법정에는 예상외로 많은 방청객이 몰렸다. 최근 고령화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컸다. 최영숙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3년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챙겨드리고 하루 3번 식사를 직접 차려드린 정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치매 증상으로 밤새 깨어나시는 시어머니를 24시간 돌본 헌신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박지훈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매월 200만 원씩 36개월, 총 7,20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의료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공한 지역 개발 정보 덕분에 해당 부동산 가치가 2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영숙은 변호사석에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박지훈은 정면을 응시한 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법정에서 나누고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상처였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미질리 마을 이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영숙 씨가 할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온 동네가 다 압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걸 봤어요. 박지훈 측 증인으로는 은행 직원이 나섰다. 매월 정기적으로 2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명확합니다. 의료비도 별도로 지원되었고요. 법정은 차가운 수치와 따뜻한 기억들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판결 선고일, 판사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피상속인에 대한 신청인의 3년간 지속적인 간병과 생활 돌봄은 민법상 특별한 부양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전문적 조언을 통한 재산 가치 증대 기여 또한 인정됩니다. 최영숙과 박지훈 모두 긴장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상속 재산의 60%, 피신청인에게는 40%를 배분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모자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최영숙은 승소했지만 허탈했다. 자신의 3년이 고작 60대 40으로 재단된 것이 분했다. 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현실적 지원이 40%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억울했다. 그날 밤 최영숙은 미질리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승소의 기쁨은 없었다. 대신 아들을 법정에 세운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박지훈도 서울 아파트에서 같은 마음이었다. 어머니와 법정에서 다툰 자신이 불효자 같았다. 효도를 저울질한 법정의 결과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승리를 주지 못했다. 챕터 5 바다가 보이는 식탁. 판결 후 2달이 지났다. 최영숙은 미질리에서 혼자 지냈고 박지훈은 서울에서 일상을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여겼다.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찾아왔다. 박지훈이 회사에서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문득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간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어머니. 퇴원 다음 날, 박지우는 충동적으로 완도행 버스에 올랐다. 미질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영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을 연 최영숙은 아들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여전히 서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왜?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던 것 같아요. 최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라. 저녁 먹고 가거라. 식탁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영숙이 전복죽을 떠주며 말했다. 법정에서 이기고 나니까 허탈하더라.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모르겠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지훈이 대답했다. 돈만 따지는 자식이 된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대화했다. 최영숙은 자신이 왜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지, 박지훈은 왜 그렇게 경제적 효율성에 매달렸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훈아, 엄마가 욕심 부렸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다. 최영숙이 꿈꾸는 어촌 체험마을의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았다. 깨끗한 바다와 풍부한 해산물,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찾고 있는 힐링의 공간이 분명히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지훈이 말했다. 사업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마케팅 전략도 세워보죠. 정말이니? 네.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저도 이따금 내려와서 함께 하겠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할머니 제사상을 차렸다. 법정에서 60대 40으로 나뉘었던 기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 앞에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6개월 후 미질리 바다 이야기 펜션이 문을 열었다. 최영숙은 주인으로, 박지우는 주말마다 내려와 마케팅을 도왔다. 법정에서 나뉘었던 효도는 바다가 보이는 식탁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